안녕하십니까. 직무역량과 기업 5월 20일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어, 이 백오피스 중에서 그 구매 관리의 이해에 대해서 제가 국방전직교육원에서 그 전역 장교들 상대로 그 베트남 SCM 취업준비 과정에서 강의했던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6월 2일 그다음에 6월 9일 6월 16일까지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23일이 저희가 15주 차인데 이때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요. 6월 23일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를 제출을 하시면 6월 23일은 제가 대체 리포트를 제출하신 것 가지고 출석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은 6월 16일이 마지막 수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말고사는 6월 23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공지사항 말씀드렸고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석은 3번까지 결석을 3번까지 하시고요. 중간고사 리포트,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 제출하시면 이 직무역량과 기업 분석은 패스가 되시고요. 결석이 3번이 넘어가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출석 확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 구매라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라는 업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 컨펌을 받고 유일하게 비용을 발생을 시키는 부서가 구매 부서이기 때문에 이 구매에서 원가를 절감한다라든가 이런 이노베이션에 대한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또 뭐 ESG 래가지고 뭐 기업의 뭐 사회적 시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반 성장이라든가 상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또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IPO에서 원가 혁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또 구매에서 이야기하는 자재 관리라든가 외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업의 어떤 그 경영을 놓고 보면 기업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수익을 향상을 시키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레비뉴라고 그러는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당연히 재료비는 이제 적게 나가셔야 되고 매출은 굉장히 증가를 해야 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이 나가는 것들을 듀 아웃이라고 그러고요. 돈이 들어오는 거는 기업에서 듀 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비용, 그러니까 듀 아웃 되는 항목은 굉장히 줄여야 되겠고요. 다음에 매출액을 우리가 이제 그 매출 채권이 들어오는 듀 인 부분은 이제 크게 하는 것이 기업의 수익이 증대가 되고 당연히 뭐 A본을 보시면 판매량을 늘려야지만 좋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뭐 코비드 19 때문에 내수 같은 경우는 저녁에 뭐 5인 이상 만나질 못하고 식사를 못하게 하고 10시에는 문을 닫고 그러니까 올해 1, 4분기에만 16% 정도 되는 식당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살기 힘든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판매량을 무작정 늘리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일이 되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코스트 다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코스트 다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구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KPI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내 원가 절감은 우리가 마른 수건을 짜낸다. 그래서 굉장히 뭐 엄청나게 협력업체를 압박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회 원가 절감은 구매에서 하는 부분인데 구매 원가를 저감하는 코스트 다운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조업에서 이 원가와 비용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원가라는 건 말 그대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5,000원짜리 칼국수도 별로 없지만 만약에 칼국수가 한 그릇에 5,000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을 경영한다고 그러시면 이 5,000원에 들어가는 칼국수에 이 머티리얼 코스트라고 그러죠. 재료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한번 숫자를 한번 적어봐 주세요. 5,000원짜리 칼국수를 판다 그러면 이 칼국수의 재료비는 얼마가 돼야지만 이 식당이 흑자가 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적어봐 주세요. 김진태 씨, 그 마이크 좀 오픈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태 네, 씨, 네, 교수님. 네. 네, 정답을 맞추셨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에, 아, 한 30% 정도가 돼야 이익이 될 거라는 말을 백종원 씨가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김진태 씨가 얘기하신 30% 정도가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원가율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작년부터 저희가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30%에서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재료비가. 그래서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은? 이익을 내려고 만약에 내가 이익을 내서 임대료를 낸다고 가정을 하시면 지금은 30% 정도로 재료비를 맞추시게 되면 아마 임대료 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1,000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10% 정도 보시는 거죠? 예, 한 15에서 20% 예, 정도면 예. 될 그래서 것 지금 같아요. 한 뭐 12% 정도가 재료비가 12% 정도가 들어가야지 뭐 이 브레이크 부분 포인트를 맞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30% 재료비를 맞추던 거에서 12%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재료가 덜 들어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조미료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넣게 되니까 뭐 영양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임대료 부분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CJ라든가 뭐 대상이라든가 이렇게 뭐 식품회사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식품회사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 재료비 포션이 30%에서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진태 씨가 제일 첫 번에 답을 올려주셨는데 김현준 씨도 한번 마이크 한번 오픈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들리시나요? 이런 그 근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딱히 근거는 없었고, 저도 한 30%라고 생각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네. 그냥 뭐 두 한 분이 뭐 40%였던 것 같네요. 근사치를 대답을 하셨는데 네네. 네, 뭐 어쨌든 뭐 두 분이 뭐 30%에서 35% 정도 쓰신 것 같은데요. 정답에 뭐 거의 근접한 그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매 원가는 이 매출액 대비 뭐 30%다. 이제 뭐 식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부품이나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웨어하우스에 있게 되면 그게 전부 이제 재고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은 문제가 뭐냐면, 이 현금을 주고 이제 다 사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 현금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이 묶이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캐시플로우에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조업을 한다고 그러시면 지금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주문을 받고 여러분들이 생산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일부 명품 중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금을 입금을 받고 물건은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재료비를 구매를 해가지고 생산을 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뭐 샤넬이나 뭐 루비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명품 매장을 가시면 물건을 보고서 현금을 주고 사시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해서 성금을 받고 주문 제작을 하는 브랜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어느 브랜드인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좀 럭셔리 브랜드를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선금을 받고 물건을 뭐 5개월, 6개월 후에 넘겨주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에르메스도 있고요. 에르메스도 있고요. 주디스 리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말이 되면 이 파티 문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 문화가 많고 뭐 칵테일 모임이 많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렇게 뭐 숄더백이나 뭐 이렇게 큰 가방을 안 가지고 가시고요. 이런 조그만 클러치백을 많이 갖고 가시는데 이런 클러치백 중에서 굉장히 명품 브랜드가 주디스 리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조그만 클러치백 하나가 10만 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뭐 주문을 받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선금을 받고 선금을 입금을 받고 재료를 산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쯤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디스 리버의 방침은 재고를 갖고 가지 않으니까 뭐 나중에 뭐 할인을 해서 판다라든가 이런 게 전혀 부담이 없고요. 또 입금을 받고 고객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주문이 취소가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제조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선금을 받고 주문 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조업에서는 이 원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또 비용 역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우리가 적게 발생을 시키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식품 경영에서 백종원 씨가 저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 30%대의 어떤 그 원자재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마을 식당에서 뭐 김치찌개 뭐 7,000원이다 그러면 그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2,100원을 넘지 않게 그렇게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게 백종원의 어떤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제조업들이 다 지금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구미 같은 경우에는 뭐 경북대학교나 뭐 영남대학교나 예전에는 그냥 졸업하면 전자공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뭐 삼성반도체, 뭐 삼성전자의 구미 공장에 취업을 하고 굉장히 쉽게들 취업을 했는데 이미 그 IM 사업부 같은 경우는 전부 그 라인을 뜯어가지고 베트남의 당린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린성에서 여러분 쓰시는 뭐 갤럭시나 스마트폰을 다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다 베트남으로 가니까 지금 뭐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에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상반기에 취업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북대학교 그 개교 이래 이렇게 뭐 공대가 취업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걱정하는 게 작년하고 올해가 2년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남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의 어떤 구미에 있던 전자단지에 있던 사업장이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사업장들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진행하게 될 기업의 해외 이전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쇼어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기업의 밸류체인이라는 건 원자재 구매에서 생산, 개발, 디자인, 제조, 물류, CS까지를 통틀어 가지고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 밸류체인이라는 건 가치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국내에서는 이제 한계에 와 있고 너무나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베트남으로 이제 라인을 다 뺐고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호치민에다가 지금 삼성이나 LG가 공장을 져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댁에서 쓰시는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그 베트남에서 만든 텔레비전을 이제 리버스 수입을 하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역수입을 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제 쓰고 계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프쇼어링이라는 건 이제 공장을 해외로 이전을 하는 걸 저희가 오프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니어쇼어링이라는 건 이제 인접 국가로 이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옆에 있는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들을 이제 니어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로 공장을 이전한다라든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인건비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장을 이전하는 걸 니어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온쇼어링이라는 건 이제 오프쇼어링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해외로 이전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수원에서 생산을 하다가 조금 더 인건비가 싼 충북 음성이라든가 진천이라든가 이렇게 공장을 이전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이전을 하지만 조금 더 물류 비용이 싸고 인건비가 싼 쪽으로 이동하는 걸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제 저희가 온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리쇼어링이라는 건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다시 구미에 공장이 돌아오는 거를 우리가 리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리쇼어링이 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제조업체들이 해외에 나가 있던 공장을 전부 미국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삼성반도체가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주에 만약에 조지아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오프쇼어링이 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하나 더 짓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리쇼어링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취업이라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동남아 이전이라든가 중국 이전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우리가 제조업체를 많이 갖고 있으면 응당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취업난을 겪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매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제품을 어떤 가격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어떤 유통 채널을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제품을 출시할 때 이 가격대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구매 입장에서는 아예 그 제품 자체가 엎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다이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이소 같은 경우 보시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제 구매 담당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저가의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를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가격을 보더라도 원가는 모르겠지만 판매가가 1,000원이면은 그렇게 마크업이 높지가 않다라는 거죠.
백종원 씨가 하는 식당처럼 뭐 30% 이렇게 남기질 못하니까 굉장히 적은 마진을 가지고 가는데 다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박리담회를 해가지고 2조 원 정도 매출을 하는 굉장히 유통업에서는 굉장히 공룡 기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다이소가 한 업체가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문방구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그 생태계가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뭐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이소가 굉장히 그 지역 상권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황소개구리라랄까 이렇게 해서 생태계를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시를 보시면 이 제품을 샀을 때 구매를 했을 때 고객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느냐 또 어떤 편리성을 가질 수 있느냐 또 어떻게 그 제조업체와 소통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라는 건 기업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제품이나 부품을 사는 코스트 센터가 아니라 그 물건을 사면서 이익을 내야 되는 프라핏 센터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구매도 굉장히 이익을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요즘은 이제 하청업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하청업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요즘은 이제 협력업체라는 표현을 쓰죠. 영어로는 이제 저희가 서브컨트랙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다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구매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또 4번을 보시면 B급 자재를 가지고 A급 제품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뭐 구매 쪽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시게 되면 잠당 뭐 팀장 면접이라서는 잘 나오지 않고요. 최종 면접이나 뭐 사장 면접이나 임원 면접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철학적인 걸 물어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A급 자재를 써야지만 A급 제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뭐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 분도 계실 텐데 왜 그러면 A급 자재를 써야지만 A급 제품이 나올까요? 누가 아시는 분 계시면 그냥 마이크를 여시고요. 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A급 자재를 써야지만 A급 제품이 나올까? 한번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입사 지원하시게 되면, 뭐 구매 쪽 가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문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지 씨,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강민지 씨, 강민지 씨, 예, 그럼 채팅창에다 올려주세요. 네. 채팅창으로 한번 본인 의견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다른 분 누가 뭐 강민지 씨 입력하시는 동안에 누가 한번 뭐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양질의 부품과 양질의 설비를 구매를 하셔야지만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정교하게 기어링이 되는 게 구매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여러분 학교 앞에 있는
그 장충동에 뭐 여기 뭐 자주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양냉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평양면옥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 당시에 이제 BMW 디젤 차량에서 화재 사건이 계속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품을 구매 담당자가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뭐 부품을 변경을 했죠. 변경을 했는데 결국은 그 뭐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뭐 부품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부품을 뭔가 바꾸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요. 이 BMW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품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벤츠를 지금 BMW가 이 사건 이후로 지금 역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 품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데미지를 입게 되시면은요, 그 리커버가 지금 굉장히 안 되는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평양면옥에 주차타워 앞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BMW 디젤 차량은 주차를 금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굴욕적인 문구인데 이 주차타워에 들어와서 불나면 다른 차량에도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평양면옥의 사장님은 BMW 디젤 차량은 주차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대놓고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같은 품질인데 좀 싼 가격의 제품이 있을까? 같은 품질인데 싼 가격의 부품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장님 오셨나요? 반장님 한번 요거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반장님. 같은 품질인데 낮은 가격의 부품이나 뭐 설비가 있을까요? 한번 반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반장님 한번 그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현지 씨, 0177번 쓰시는 이현지 씨 한번 같은 품질인데 가격이 낮은 부품이나 설비가 있을까요? 이현지 씨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조금만 고민해봐도 될까요?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뭐 고민할 것까지 없고요. 그냥 본인의 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은 모르지만 네. 그 카페 같은 데서 어떤 곳은 커피가 되게 싼데 어떤 곳은 조금 비싼 그런 카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두의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더 낮은 품질이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서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를 말씀을 드리면 스타벅스는 원두를 아라비카를 쓸까요? 로부스타를 쓸까요? 아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아라비카를 쓸까요? 로부스타를 쓸까요? 원두의 가격을 놓고 보면 아라비카가 훨씬 비싸죠. 스타벅스는 아라비카를 쓸까요? 로부스타를 쓸까요? 뭐 로 이렇게 한번 그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벅스는 로부스타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싸지 않은 원두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아메리카노를 드시면 톨 사이즈 기준으로 4,100원을 내시는 거죠. 4,100원을 내시는데
순수하게 그러면 스타벅스의 재료비는 얼마 정도 할까요? 이 4,100원 스타벅스의 순수한 재료비. 원두가 이제 10g이 들어가죠. 10g이 들어가고 정제수가 들어가고요. 뭐 리드하고 뭐 플래스틱 컵이 들어가고 스트로가 들어가는데 원가가 얼마 정도 할까요? 4,100원의 원가는. 숫자만 한번 적어봐 주세요. 소비자 가격 4,100원짜리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는 순수한 재료비 원가가 얼마일까요? 500원보다 밑입니다. 박재범 씨가 거의 비슷하게 쓰셨는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낮아요. 박재범 씨 쓰신 가격에서 조금 낮습니다. 네, 김현준 씨가 아주 굉장히 구매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김현준 씨가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250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타벅스에 가셔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 드시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트북을 쓰시건 뭐 전기를 뭐 쓰시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게 원가율이 굉장히 좋아서 그럽니다. 원가율이 좋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원가율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250원이라고 그러고 동네 카페를 한다 그러면 스타벅스보다 이렇게 뭐 매장이 적기 때문에 그 개인 카페 하시는 분이 4,100원짜리를 팔고 뭐 테이블 2개 있는데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테이블 2개를 뭐 하루 종일 쓰시게 되면 이분은 회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시기 때문에 스타벅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스타벅스에서의 여러분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오래 있어도 뭐라고 나무라지 않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같은 품질인데 낮은 가격에 부품이나 설비가 있는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자동차의 품질이 대부분 이제 뭐 BMW나 뭐 아우디나 뭐 현대자동차나 도요타나 굉장히 제품의 품질이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평준화가 되어 있는 건 뭐 지금은 그 어셈블리를 뭐 사람이 어셈블리 하는 게 아니라 다 로봇이 어셈블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도 대부분 뭐 일본 회사나 뭐 독일 회사나 이렇기 때문에 같은 기계를 가지고 조립을 하기 때문에 뭐 중국 회사나 뭐 독일 회사나 일본 회사나 품질로 보면은 크게 이렇게 편차치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도 어떤 품질을 가지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이제 구매에는 또 이 IBM 왓슨을 비롯한 인공지능들이 또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M 왓슨을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인천의 길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혈액암에 걸린 분들을 치료하는 학문을 온콜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양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양학 관련된 교수님들, 뭐 간호사, 임상변리 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 한 100여 분이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인공지능에다 데이터를 다 기계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데이터를 심어 놔가지고 나중에 이 혈액암에 걸린 환자분들이 오셨는데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을 건지 아니면 IBM 왓슨이 인공지능한테 진료를 받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그랬더니 환자분들이 5분이 이렇게 갈라져서 갔는데 중요한 건 이 환자가 갈라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그 환자의 진료 차트를 봤더니 저희가 카르테라고 그러는데요. 이 카르테라고 하는 진료 차트를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료한 거나 IBM 왓슨 인공지능이 진료한 거나 99.99999%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의사 선생님도 외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엔도스코프라고 그러죠.
엔도스코프라고 그래가지고 이 내시경을 가지고 로봇가 내시경을 보면서 암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술방에 지금 전부 로봇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또 종양학 같은 학문은 인공지능하고 의사 선생님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의사 선생님도 로봇과 경쟁을 하든지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하든지 굉장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이미 다 경쟁을 로봇하고 내지는 인공지능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10개 프로구단이 있습니다. 10개 프로구단이 있는데 보통 뭐 6시 반에 경기를 해서 뭐 9시나 9시 반에 끝나게 되면 그 3시간 30분 정도 되는 1회부터 9회까지의 풀 동영상을 그 각 구단에 있는 마케팅 직원들이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홈페이지나 SNS에 올리는데 대부분 이제 그 사람이 편집을 하게 되면 뭐 새벽 3시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편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막도 입히고 그래서요. 근데 보통 한 2시간 정도면 올라오는 구단이 한 군단이 있습니다. 10개 구단 중에서 이 동영상 편집을 인공지능이 편집을 하는 구단이 있습니다. 어느 구단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래서 10개 구단 중에 가장 빠르게 이 동영상 편집을 해서 올라오는 구단이 있습니다. 어느 구단일까요? 한번 아시는 분 한번 올려봐 주세요. 구세현 씨 그 마이크 좀 열어봐 주세요. 구세현 씨 맞추셨는데. 네, 교수님. 네, 맞추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NC는 왜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동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소프트웨어 업체여서 네. 좀 더 그런 쪽에 발달된 기술을 더 다른 구단에 비해 많이 가지고 있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신세계에 팔렸지만 네. SK 와이번즈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또 인공지능 관련된 엔지니어가 많은 회사인데 SK는 왜 안 했을까요? 그 각 기업마다 주축이 되는 게 있을 텐데 네. NC는 소프트웨어가 좀 더 주축이 돼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네. SK는 NC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덜 들어가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답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지금 NC만 지금 인공지능이 그 편집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럼 앞으로 이제 방송국에서 PD가 거의 전권을 가지고 뭐 그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방송국 PD가 할 일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NC가 굉장히 앞서서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치환의대가 지금은 이 인공지능 진료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데이터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라고 그러는 기계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고요. 현재는 대전에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하고 대구 카톨릭대학교 병원이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매 관련된 이런 경영 지원 분야에도 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게 도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고요. 이미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이런 뭐 경영경제 관련된 분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동국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산시 같은 이런 공대 학생들을 오히려 그 IT 비즈니스 쪽으로 굉장히 채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금융업에서 그 채용하는 하나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오피스 디포 같은 스테이플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구매하실 때 우리가 MRO라는 거는 이제 그 반복 구매를 해가지고 소모성 자재를 이제 구매하는 거를 MRO라고 그러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복사용지 같은 게 있어요. 복사용지 같은 거를 인공지능이 도입을 해가지고 다양한 언어로 구매 의뢰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 복사용지가 떨어지는 시점을 이 인공지능이 예측을 해가지고 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쓸 것 같다 그러면 뭐 그 전날 배송이 되게끔 해서 가급적이면 재고를 적게 해놓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플이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고 나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뭐 카페 체인에서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뭐 우리가 일시적으로 몰리게 되는 뭐 여름에 빙수에 들어가는 뭐 팥을 구매한다 그러면 뭐 설빙 같은 데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원자재 뭐 부자재 구매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어떤 구매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18일에 시가총액이 484조였고요. 어제 날짜로 뭐 한 640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가을하고 어제 날짜하고 보게 되면 약 한 200조 정도 시가총액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뭐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2003년에 생긴 테슬라의 시가총액보다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년밖에 안 됐는데 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이런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2003년에 설립돼서 18년밖에 안 된 테슬라가 이 자동차 업계를 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 혁신을 보시면 우리가 구매 부서에서 재료비를 5% 정도 줄여주면 영업 부서에서는 매출 증가 효과가 한 7배 정도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엔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료비를 많이 줄여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조업체에서는 이 재료비 비중을 적게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마트폰만 놓고 보시면 삼성하고 애플하고 판매 대수를 보면 삼성이 엄청나게 그 스마트폰을 많이 파는데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애플이 삼성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이폰의 그 재료비가 갤럭시에 들어가는 재료비보다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영업이익은 뭐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 대당 뭐 800불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머티리얼 코스트 자체가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영 지원에 가시는 분들은 백엔드에서 가장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이 구매 분야의 역량이 어느 회사든지 이 구매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4대 그룹이 아니라 한 30대 그룹까지만 해도 구매 부서는 대부분 군사 근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도 지금 뭐 현대자동차 양재동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구매부서는 뭐 울산이나 뭐 아산공장이나 이런 공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대생인데 나는 지금 연구소 가긴 그렇고 또 공장에서 일하긴 싫다 하시면
요즘은 또 이제 그 공대 학생분들을 구매해서 많이 뽑기 때문에 이런 구매 쪽 생각하셔가지고 가시면 뭐 본사에서 근무하시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해외 지사에 나가셔가지고 또 구매 업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베트남 호치민에 그 IPO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인터파크 뭐 삼성동에서 입사를 하셔가지고 구매 쪽으로 하시게 되면 대리쯤 되셔가지고 호치민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커리어를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NCS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매 조달이라고 얘기하고요. NCS 여러분들이 한 지금 2,000개 정도 직무가 올라와 있는데 코드는 0204-01-01하고요. 직종은 구매 조달입니다. 그래서 Purchasing and Procurement인데 Purchasing이라는 건 약간 개발 구매에서부터 구매 조달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의미로 따지게 되면 구매가 조달보다는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직의 경영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장치를 조달하기 위해 구매 전략을 수립하고요.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구매 협력사 관리, 구매 품질, 그다음에 저희가 QCD라고 얘기를 하는데 품질이죠. 퀄리티. 그다음에 가격, 단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딜리버리는 납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납기를 얘기해서 품질과 가격과 물건이 정말 정확하게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게 구매 담당자의 역량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구매를 하는 패턴은요. 처음에 개발 부서에서 뭔가 이렇게 모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발 초도품을 만듭니다. 요즘은 이제 3D 프린팅으로 다 하기 때문에 한 30개 정도를 만들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30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 제품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는 걸 저희가 EPP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발해서 Evaluation Pilot Product다. 그래서 EPP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제품의 품질이 나오면 한 100개에서 300개 정도를 흘려봅니다. 생산 라인에서. 그걸 저희가 라인에서 흘린다고 그래가지고 라인 파일럿 프로덕트에서 LPP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뭔가 제품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양산을 흘리죠. 그래서 뭐 2만 개, 뭐 20만 개 이렇게 해서 랍들을 흘리는데 그 한 랍비가 만약에 10만 개다 그러면 이 양산 물량이 20만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MP 물량은 200K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기업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한 레벨 3 정도로 하시면 돼요. 대졸 같은 경우는 레벨 3 정도 하시면 되고 레벨 2는 뭐 고졸이나 전문 대졸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으시고요. 레벨 3 정도, 발주 관리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한 3년 정도 근무하시면 대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구매부품 품질 관리와 구매 컨트랙을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레벨 5는 한 10년 정도 하신 과장급들입니다. 그래서 구매 협력사를 육성하고 개발 구매, 구매 원가 절감을 실행하고요. 구매 성과 관리를 하고 15년 정도 하시면 뭐 차장급인데 레벨 6가 되겠죠. 구매 원가 관리 뭐 이런 업무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신입사원 때 지금 이렇게 구매 같은 걸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비싸게 산다거나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제 그 수입자재 구매, 외자 구매라고 그러는데요. 한 13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부품의 가격이라든가 뭐 외국 사람들하고 뭐 계약할 때 뭐 당연히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이거는 이제 조금 구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반포에 가시면 터미널 뒤에 그 메리어트 호텔이 있습니다. 와인바가 있는데 처음에 그 와인바에서 와인을 한 7만 원 정도를 측정을 했어요. 가격을 7만 원을 측정을 했더니 와인이 잘 안 나갔는데 이 소믈리에는 그 이제 캡틴이라고 그러죠. 그 이 와인바의 매니저가 그냥 가격을 2배로 올려가지고 15만 원에 측정을 하니까 와인이 좀 잘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왜 7만 원 할 때는 안 팔리다가 2배 올리니까 와인이 팔렸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편하게 좀 적어봐 주세요. 김현준 씨가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본인 의견을 한번 마이크 오픈하시고 한번 학우분들한테 한번 들려봐 주세요. 김현준 씨. 아, 네, 교수님. 네, 그냥 쌀 때는 네, 뭔지 무슨 와인인지도 모르고 어떤지도 모르니까 네, 사람들이 잘 손이 안 갔는데 네.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좋은가 보다 하고 한번 사서 마셔보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정답을 맞추셨는데 이 메리어트 호텔 소믈리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사신다고 그러시면 이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얼마짜리 사가지고 15만 원에 팔까요? 그거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 호텔에서 와인 잘 안 드실 텐데 얼마 정도를 사갖고 올까요? 15만 원에 파는 와인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마트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그러시면 그러면은 한 7만 원,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4에서 5만 원 정도 되나요? 그거보다 낮습니다. 2만 원 하겠습니다. 2만 원보다 낮습니다. 안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예? 안 사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소믈리에한테 들은 얘기예요. 소믈리에 분한테. 이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소비자가 15,000원 정도의 와인이 들어오는데 자기네들 한 10배 정도를 이제 마크업을 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호텔에서 그러니까 메리어트 호텔에서 15만 원 정도의 하이 퀄리티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마트에 가셔가지고 한 15,000원 정도 되시는 걸 구매하시면 뭐 퀄리티가 뭐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와인을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정도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뭐 100에서 충분히 훌륭한 와인을 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놓고 보면 뭐 30%다 그랬지만 메리어트 호텔의 원가만 놓고 보면은 뭐 원가가 뭐 엄청납니다. 뭐 한 병 팔아가지고 뭐 13만 5천 원 남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드 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3의 공간이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문화를 느끼는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공간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자릿세랄까 자릿값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는 게 이 호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호텔이라는 이 사업이 뭐 접객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큰 의미를 놓고 보면 이런 메리어트 호텔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텔업은 뭐에 가까워요? 그렇죠? 자릿세를 받는 부동산업에 가까운 게 호텔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 과기부에서 멘토링하는 회사고요. LG전자의 그 베트남 1차 협력업체입니다. HPK라는 회사고요. 동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구매 전략 같은 경우는 고급 뭐 비싼 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이 구매를 못하니까 LG전자에서 사서 무상으로 이제 이 회사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자재를 가지고 어셈블리를 해가지고 이제 LG에 납품을 하는데 그런 자재를 우리가 사급 자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급은 대부분 이제 그 무상 사급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뭐 부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자재를 LG에서 사가지고 이 HPK라는 회사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립을 해서 HPK에서 원가를 계산할 때는 어때요? 100만 원짜리를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재료비에는 이 자재 100만 원이 포함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구매는 LG에서 해서 주니까 굉장히 뭐 쉽게 자재를 조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하고 계약을 하니까 중장기 계약을 하고요. 안정적인 공급자 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또 뭐 호치민시티에서 문제가 생기면 LG전자의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뭐 LG전자가 나서가지고 뭐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런 것도 LG전자가 와가지고 뭐 좀 도와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결례를 하면 이런 어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이 가격에 대한 단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배도 지금 HPK에서 한 2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뭐 기술력도 있고 굉장히 좀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그 과기부에서 소프트웨어 200 고성장 PD를 하고 있고요. 트윈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그 자율주행 로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기아차를 구매를 하시면 그 트러킹을 이제 글로비스에서 하는데 자동차 물류를 갖고 있으니까 물류센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포크리프트라고 그러는데 지게차로 이제 물건을 떠서 그 셀프에다 놓으면은 이 트윈의 자율주행 로봇이 가가지고 그 셀프까지는 옮기는 그래서 일종의 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이 자율주행 로봇과 현대 글로비스가 이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한 10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트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만에 굉장히 뭐 매출도 많이 올라갔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세일즈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회사입니다. 트윈의 구매 혁신 사례를 보시면 뭐 하드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또 기구 개발이라고 그러죠. 메커니즘 개발을 하시는 분이 항상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구매 담당자는 코스트 다운을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매를 하시게 되면 최소한 우리 회사의 6개월 뒤에 나올 제품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여러분 입사 동기에 비해서 좀 회사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구매하시면 좀 재밌으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카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마트에 지금 200대가 들어가서 각 점포에서 지금 자율주행 카트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의 재생병원에서 지금 그 환자들의 EMR 진료 카드를 예전에 그 원무과 직원들이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 로봇이 그 차트를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에 지금 LG전자의 그 로봇이 가 있는데 그런 안내 로봇을 그 트위니의 로봇이 같이 가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관세청의 또 보세창고에도 들어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는 그 PCB를 만드는 회사고요. 청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PCB 업계, 뭐 대덕전자라든가 이런 데 제외하고 한 4위 정도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인재상을 보시면 나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다. 또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동료를 형제자매 대하듯이 대한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man of integrity라고 그러죠. 뭐 진실된 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찾고 있는데 요즘에 또 그 기업 경영에서 많이 보는 게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트랜스퍼런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직한 분인가, 인성이 된 분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해서 TCO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매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밸류 엔지니어링의 전 과정에서 이 구매나 하여간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해야 되지만 또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게 품질입니다. 그래서 단가와 품질을 다 잡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치되는 단어인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구매 인력의 인적 자원 개발에서는 필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인 가전회사인데 제가 그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 필립스의 그 본사를 제가 2번 갔었습니다. 2번 갔었는데 이 구매부서에서 굉장히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일을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뭔가 그 어떤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죠. 소프트 파워. 이 소프트 파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스템공학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선배들이 2013년부터 18년까지 해서 이런 대기업 구매 쪽에 산시 전공하신 여하고들이 좀 많이 가 계시는데 이제 구매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에서도 구매하시고 삼성에서도 구매하시는데 굉장히 구매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매의 그 코어 컴피턴시 핵심 역량은 뭐냐? 뭐 당연히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SCM이 들어가겠고요.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트렌드라든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이 공대 출신도 구매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대 다니는 학우분들은 또 이런 구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사에서 근무하시고 본인의 커리어를 좀 살리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업체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소싱을 많이 하고 계시고 뭐 프로세스 개선이라든가 뭐 구매 발주 품위 및 계약 관리 그래서 이제 생산 계획을 저희가 머티리얼 롤링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제가 풀어서 적어 드릴게요. MRP라는 건 머티리얼 롤링 플랜, 생산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OM이라는 건 빌 오브 머티리얼이에요. 그래서 BOM이란 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뭐 발주를 한다. 스타벅스 구매 담당자다 그러면 여기에 뭐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뭐 그 자재를 100만 개를 산다 그러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하나에 10g이 들어간다 그러면 10g 곱하기 100만 개 하면 여러분들이 사와야 되는 그 원두의 그람수가 나오겠죠. 또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만약에 뭐 다 일회용을 쓰신다고 그러시면 그 플라스틱 리드는 플라스틱 컵의 리드는 100만 개, 또 플라스틱 컵은 100만 개, 또 플라스틱 스트로우는 100만 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들어가는 그 아이템의 개수를 우리가 빌 오브 머티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
셉이라는 회사에 세발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현대자동차에서 쓰고 있는데 그 ERP를 돌리시게 되면 자동차 하나에 보통 부품이 22,000개 정도 들어가니까 그 22,000개의 원 소유량이 다 나와가지고 자동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매 담당자는 그걸 보고서 컨펌만 해주게 되면 그 협력업체의 주문서가 자동 발주가 나가게 되는 굉장히 그 편리한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ERP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 세발3를 이제 대부분의 기업이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독일의 SAP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당 판교에 가시면 이 셉이라는 회사에서 뭐 디자인 띵킹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셉을 안 쓰는 회사의 ERP는 이제 오라클의 11i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뭐 국산 ERP를 쓰시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독일의 셉의 세발3나 뭐 오라클의 11i를 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여러분들 뭐 자격증 따러 다니시느라고 뭐 생산성 공부나 능률업회 가셔가지고 뭐 ERP 자격증 이런 거 따시는데 구태여 그런 것까지는 제 생각에 하실 필요 없고요. 입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그룹 연수라든가 이런 거 연수 가시면 이 ERP 담당자들이 와서 또 교육 실습을 해줍니다. 그럼 그때 가서 배우셔도 업무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 가격의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원가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 원가 계산하는 거는 주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시키셨으면 이 커피의 원가는 얼마일까? 뭐 카레를 시키셨으면 카레의 원가는 얼마일까? 이런 거는 뭐 연습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진구 역량을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퀄리티, 포기할 수가 없죠. 품질은. 그다음 코스트, 이 단가라고 그러는데요. 이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고 딜리버리라고 그러는 납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는 협력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5대 핵심 역량 그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하시면서 보셨을 텐데 뭐 적극적인 의사소통이라든가 대인관계 역량이라든가 동국대학교 5대 핵심 역량이 구매할 때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원가 절감해야 되니까 원가에 대한 의식이 있으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해외에서 저처럼 그 자재를 사오는 걸 하시려면 무역이라든가 뭐 외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고요. 자재가 또 쇼티지가 되면 되지 않잖아요. 자재가 없어지면 라인이 끊어지니까 부품이 없으면 안 되고 또 부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잉 재고가 발생을 해도 안 된다는. 그다음에 원부 자재 가격 변동과 트렌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매하셨을 때 이 협상의 기술인데요. 물론 당연히 물량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구매를 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협력업체하고 여러분들이 잘했을 때는 상을 주는 당근을 쓰셔야 되고 못했을 때는 조금 당근과 세식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결제 조건을 좀 유리하게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뭐 선금으로 주신다라든가 프리페이드라고 그러는데 선금으로 주신다라든가 뭐 LC 조건이라고 그러면 뭐 LC를 여시는 것보다 PP in advance 사전에 이제 그 PP 송금을 해주셔가지고 현금을 지급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좋고요. 미국의 이제 HP 같은 경우는 거래업체하고 이제 그 신용장 거래 거의 안 하고요. PP나 30days, 그러니까 HP에서 물건을 보내준 다음에 우리한테 30일 안에 현금을 쏴줘. 이제 뭐 이런 조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은행에 가가지고 신용장 발급하려고 해도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뭐 비용이 금융 비용이 전혀 들지가 않는 거죠. 그거를 보시면 블러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게임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제 블러핑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1년 정도는 단가를 올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협상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티오리 같은 경우는 이 게임 티오리를 하시고 그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이 굉장히 복잡한 이론입니다. 그 중에서 이 블러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시면 뭐 블러핑 검색하시면 요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뭐 심리학 책을 보시던 뭐 수사학 책을 보시던 논리학 책을 보시던 이 블러핑에 관련된 거 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실 때에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견적을 받는 건 이제 코테이트라고 그러죠. 코테이션을 받는데 한 업체한테 받는 걸 우리가 솔벤더한테 받는다 얘기를 하고요. 여러 업체한테 견적을 받는 걸 멀타이 벤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가격이 별로 변동이 없으면 한 업체한테 받아도 되지만 좀 가격을 내가 여러 군데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여러 군데 받으셔가지고 뭐 시장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PO는 저희가 발주라고 그래요. 발주. 말 그대로 주문서를 발행하는 걸 저희가 purchasing ord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문서 뭐 10,000개를 내가 뭐 발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O를 10,000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백록이라는 건 여러분이 10,000개를 발주를 냈는데 마스터 LC를 10,000개를 열었는데 5,000개만 실렸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파샬로 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00개가 부분적으로 실렸고 남은 백록이 5,00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미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수량을 백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C를 여시게 되면 이 백록이 제로가 될 때까지 그 LC를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시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 관리하는 걸 우리가 닥스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 잘 하셔야 되고요. 조금 꼼꼼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는 당연히 컨트랙, 계약을 해야 되겠죠. 상거래를 하는 거니까 상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요. 또 계약 조건이 위반이 됐을 때 유책이라고 그러죠. 릴라이어빌리티를 누가 가져갈까 할 거냐. 판매하는 사람이 할 건지 구매하는 사람이 할 건지 또 대금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에 어떻게 소송을 어디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작성을 하시고요. 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상법에 의해서 거래 당사자를 우리가 이제 뭐 갑과 을이라고 그러죠. 갑과 을이 들어가고요. 공급하는 제품이라든가 공급하는 서비스를 표시하고요. 계약 금액, 거래 기간, 공급 시기 이거는 뭐 인코텀스 2020에 따라 가지고 뭐 국제통상학과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뭐 FOB로 할 건지 뭐 FCA로 할 건지 아니면 뭐 EX웍스로 할 거냐 뭐 이제 여러 가지 결제 조건들이 있는데 이거는 딜리버리를 어디까지 할 거고 운임을 누가 낼 거냐 이거를 이제 공급자가 낼 거냐 뭐 판매자가 낼 거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애시상에 이제 기재를 하게 되는 거죠. 물건이 들어와서 우리가 품질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인스펙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검수라고 얘기를 해요. 검사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돈을 먼저 주는 건 이제 프리페이드 선급금이라고 그러고요. 뭐 30%, 40%, 40%에서 선급금 30%, 중도금 40%, 또 물건이 다 됐을 때 뭐 40%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건이 늦게 들어왔을 때 이 지연 이자를 누가 부담할 거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겼을 때 그 클레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서울보증보험증권에 가서 증권을 찍는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걸 우리가 부보라고 그래요. 보험을 가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해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 이걸 이제 저희가 ND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입사하시게 되면 뭐 회사의 뭐 비밀이나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약서를 맺으실 텐데 그걸 인사팀에서 뭐 NDA를 뭐 작성하세요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NDA가 뭐냐면 Non-Disclosure Agreement입니다. 그래서 비밀 보호 각서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손해배상이 생겼을 때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책에 따라서 보상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약이라는 건 이제 리마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마크. 서로가 합의를 해가지고 리마크 사항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뭐 상법에서 뭐 정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서류를 남긴다. 또 뭐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작업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믿고서 하는 것보다는 문서를 받으세요. 그래서 뭐 주문서를 받든지 뭐 계약서를 받든지,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들이 그 문서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아무래도 대금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수월해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동반 성장이라고 그래서요. 뭐 공유 가치 창출, 또 ESG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는데, ESG는 뭐 환경적인 거죠. environment.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기업, 소셜 리스판시빌리티가 들어가고요. G라는 거는 이제 그 가버넌스라고 그래서 어떤 기업의 경제 주체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지금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이 ESG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ISO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놓으시면 굉장히 이 회사는 좀 사회적 어떤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좋은 게 그 하단에 있는 DJSI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JSI 지수라는 것은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다우존스 회사가 개발한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DJSI 월드 지수가 있고요. 또 DJSI 아시아 퍼시픽 지수가 있습니다. 또 DJSI 코리아 지수가 있는데, 뭐 당연히 월드 지수에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이 DJSI 코리아 지수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그 어떤 뭐 사회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글에 가서 검색하시면 뭐 2020년도 뭐 DJSI 지수 하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목록이 나옵니다. 뭐 삼성전자, LG전자 쭉 나오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 지원하실 때 우리 회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뭐 그 타이거 새우죠. 타이거 새우가 이제 베트남에서 작업을 해서 이제 한국의 뭐 포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뷔페 가시면 많이들 보시는 건데, 거의 뭐 100%가 다 베트남에서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베트남에서 이 작업을 하는 애들이 베트남의 초등학교 아이들이랍니다.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걔네들 불쌍한데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이런 작업을 하느냐 하시겠지만, 베트남이 저희보다 지금 GDP가 뭐 거의 2,000불도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또 학교를 안 가고 하루 일당을 벌어야지만 또 가게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눈높이에서 33,000불에서 보시면 뭐 이 아이들이 뭐 노동 착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또 이런 아이들이 그 일을 해야지만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하루 저녁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우리의 어떤 그 경제 규모에서 보실 게 아니라 이런 동남아시아의 어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CSV를 대하는 태도가 꼭 우리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좀 얘네들 입장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재 관리는 이제 중요한 자재를 저희가 S급 자재라고 그러고요. A급 자재, B급 자재, C급 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트북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 그러시면 당연히 CPU가 S급 자재가 되겠죠. 가장 비싼 자재니까요. 그리고 뭐 LCD가 들어가겠죠. LCD가 OLED 뭐 이런 게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비싼 자재들은 뭐 A급 자재, 키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A급 자재가 되겠고, 또 뭐 메모리라든가 이런 게 A급 자재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뭐 베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B급 자재, 뭐 C급 자재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뭐 탄탈이라든가 IC 탄탈이라든가 IC 커패시터라든가 이런 게 뭐 C급 자재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재고는 우리가 재고 관리를 꼭 해주는 걸 이제 인벤토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재 창고에 가가지고 실제로 개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를 하는데요. 정기적인 재고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현품표하고 재고 수량이 딱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재고 조사를 할 때는 FIFO, 그래서 FIF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First in, first out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글로 바꾸면 선입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온 자재부터 쓰게 되면 먼저 들어온 자재가 유효기간이 있게 되면 유효기간을 넘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 first in, first out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우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부터 손님 손에 가까운 제일 앞쪽으로 빼두고요. 유효기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건 제일 뒤쪽으로 놓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또 어떠세요? 제일 뒤쪽에 손을 넣으셔가지고 유효기간이 많은 것부터 이제 사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first in, first out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식당에서는 이제 FCF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first come, first served. 그래서 먼저 온 사람부터 음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가 않으면 늦게 온 사람부터 음식을 주게 되면 먼저 오신 분이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경우에도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홀에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온 사람부터 주문을 받고 음식이 나왔는지를 꼭 체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디코이라는 건 이제 뭐 이렇게 속이다 이런 뜻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그 샐러드 접시예요. 샐러드 접시니까 여러분들이 8인치 접시입니다. 8인치. 직경이 8인치죠. 그리고 요거는 10인치 접시예요. 그래서 8인치는 8인치끼리 저렇게 스펙을 해놓고요. 10인치는 10인치끼리 스펙을 해놓고요. 커트러리는 커트러리끼리 모아두고 이거는 이제 스폴이죠. 스폴은 스폴끼리 저렇게 모아놔야지만 브로커리지라고 그러는 파손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양식기는 이게 겹쳐놔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일식 기물입니다. 일식 기물. 그래서 일식 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리사가 이 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가 굉장히 미적인 걸 따져가지고 주기 때문에 뭐 모양새도 가지각색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싸놓기도 애매해요. 많이 싸놓을 수 없고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일식 쪽에서 이 기물 관리하는 게 좀 까다롭다. 오히려 양식이나 이탈리안이나 프렌치 같은 경우는 기물 관리가 쉬운데 일식 기물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코인은 오리 사냥을 할 때 사냥개를 오리와 반대 방향으로 몰아가지고 오리를 낚는 일종의 페이크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베트남에서 여러분들 뭐 ABC 마트나 가시면 나이키 운동화를 사시면 나이키는 대부분 이제 베트남에 있는 태광 비나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러분들 원산지 보시면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아디다스나 리복을 사시게 되면 인도네시아
30% 올리니까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겨가지고 뭐 일자리가 8,000명 정도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태광은 지금 5만 명, 6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규모만 놓고 보면 브룩스가 대기업이긴 하지만 태광에 비하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다. 벅셔와 해스웨이의 계열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주 관리하실 때는 협력업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공급자와 모기업의 협업, 이 상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 부분의 경쟁력은 이 외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정말 얼라이언스라고 그러죠. 윈윈 전략, 같이 사는 전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한항공이 뭐 지네어라는 LCC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자기네들이 풀 서비스 캐리어 FSC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이 지네어 같은 LCC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지금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해서 말 그대로 허브라는 건 우리나라 인천공항처럼 거점이 되는 공항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포크라는 건 인천공항을 반경으로 해서 지방공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대구공항이라든가 청주공항이라든가 뭐 김해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S 니코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바를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품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LS 니코동에서 골드바를 만들어서 신한은행에 골드바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매에서 이 콘코드 펠리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건 뭐 결론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몰입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거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돈만 쏟아붓고 결국은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프랑스하고 브리티시 에어웨이즈가 콘코드란 여객기를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소닉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런던에서 뉴욕의 JFK까지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가는 그런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속도가 빠르니까 기체를 크게 못 만들고요. 날개도 몸체에 붙어 있는 델타 윙을 만들었습니다. 삼각형 날개죠. 그래서 뭐 손님도 100명 정도밖에 못 태워가지고 굉장히 뭐 어려운 걸 만들었었는데 이게 그 2000년 7월 25일 날 파리의 샤를르 드골 공항에서 뉴욕의 JFK로 가던 에어프랑스 4590 편이 저 사진처럼 불이 나가지고 이륙한 지 88초 만에 스톨이라고 그러죠. 스톨. 실속을 해가지고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3명이 모두 사망을 했는데 빨리 가는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계속 투자를 해서 콘코드란 여객기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연구 비용, 뭐 개발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처참한 사고가 나서 결국은 콘코드는 운행을 중지하고요. 지금은 뭐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에는 이 콘코드 펠러시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스컷이라고 그러죠. 뭔가 손실이 났을 때에는 손절을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너무 들어간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하시게 되면 더 큰 손해가 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